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거일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병이라도 제대로 못 씻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훈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어미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훈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저녁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단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담아 두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평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 안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전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전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모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두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를 피해서 성인이 되고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궁핍한 상황에서 대학은커녕 생활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처음 아내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저와는 다르게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어느덧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아내는 친해졌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와 아내 모두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에게 낳아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주야, 솔직히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면 너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냥 마음만 보자면 지금의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축복이야. 너랑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괜찮은 일인지 모르겠어. 특히나 우리 상황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아이 무조건 낳을 거야.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같이 키워보자. 우리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낸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낳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키울 거야. 그렇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래도 임신을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너는 앞으로 배가 불러올 테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거기다가 너는 활달한 성격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가족들이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사실 처음부터 난 낳을 생각으로 너한테 말한 거야. 네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거고, 같이 키우겠다고 한다면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꿈이거든. 여기에 우리 아이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살림이라고 해봤자 제가 살고 있었던 월세 원룸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은커녕 소식을 알고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내는 배는 점점 불러왔고 함께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도 아내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때까지는 더욱 정신없이 지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월세 단칸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겠노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점점 먹는 양은 많아지지. 나 더 이상 감당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봐줘. 지금 당신이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 자신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집에 두지 말고 밖에 좀 나가게 해줘. 이렇게 두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일 좀 그만두고 당신이 집에서 아이 좀 보라고. 진주야, 미안해. 아이 보는 거 많이 힘들지? 당신 마음 이해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돌 되기 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 다른 것보다
당신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더 도움받을 곳도 없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나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진주야, 조금만 버텨줘.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들어? 솔직히 당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도 그것보다는 더 돈 잘 벌 자신 있어. 솔직히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나보고만 아이 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 책임지고 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우리 먹고 살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직하고 나면 좀 괜찮을 거야. 너무 힘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선뜻 봐주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맡기고 난 후에 정말 홀가분해했죠.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한 번 나가면 하루 이틀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내의 우울증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의 돌이 지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일하면서 야간에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껏 고졸이었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아이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진주야, 나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곳에서 대학도 지원해준대.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월급도 지금까지 쓰리잡 하면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 아이 어린이집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집에도 늦게 오고 홀로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당신이 좀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드디어? 정말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이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나도 일하고 싶어. 집에서 쉬는 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우울했던 것도 그래도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알았어.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해. 어린이집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줬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니까 저녁에는 당신이 집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학교에 갈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알겠어. 당신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내가 저녁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저희의 상황은 점차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순탄하게 생활을 하는 데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녁에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자 아내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약속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적어도 아이는 저녁에 당신이 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회식이며 야근이며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일 다니니까 알지만 회식은 몇 번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중에서 회사 내부에서 회식하는 건 얼마나 되는데? 매번 당신이 다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나도 빠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당신처럼 모든 편이 다 봐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일하다가 저녁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버리면서 왜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보고만 아이를 안 본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매번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내가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했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원래 주말 근무도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 당신 진짜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건 맞기나 해? 같은 회사 사람들은 다 일찍 끝나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당신만 바쁘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도 공부하느라고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 봐. 당신은 역시 육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신경이 그렇게 쓰이면 당신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 일이랑 공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었냐고.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를 하든 어떻든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 내가 일 그만두면 어떻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벌어다주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번 집도 없이 월세에 생활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솔직히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만큼은 못 벌었는데 지금은 6시까지만 일하면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어. 그리고 그 정도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 식구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할게.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든 메꿔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당신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데? 살림을 전혀 신경 안 써서 모르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됐어. 지금도 바빠서 아등바등 하고 있으면서 돈 관리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야근이나 회식을 한다면서 자정이 될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내와의 다툼도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딸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즈음 저는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관리를 아내가 모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두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올해는 이사를 좀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언제까지 이렇게 원룸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소진이도 학교에 들어가니 방은 있어야지. 대출을 받든 어떻든 일단 투룸이라도 이사를 가자. 지금까지 돈 얼마쯤 모아두었어? 그래도 연봉도 많이 올랐고 우리 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꽤 모아두지 않았나? 좀 모은 돈이 있으면 그거랑 대출도 받고 해서 이사를 가자.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네. 무슨 돈? 우리한테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무슨 연봉이 1억이나 돼?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돈을 모은다고 그래? 3인 가족 사는데 생활비가 얼만 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 연봉 많이 올랐지. 전보다 오른 거지.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매달 나가는 지출은 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지금까지 돈 많이 모아뒀겠다 생각하면서 산 거야? 어떻게 적은 월급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아니, 그래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 쓰는 거라고는 저녁 한 끼밖에 없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외식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거기다가 차도 없잖아. 옷도 한 벌은 안 사봤고 수진이도 그냥 주변에서 얻어다 준 옷만 입혔던 거 아니야? 그런데 매달 500은 더 갖다 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돈 한 푼 저축한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여기에 당신 월급까지 합치면 거의 700은 넘을 텐데 한 푼도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고작 몇 년 500만 원 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해? 아이는 크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번 돈 얼마인 줄 알고 당신이 그렇게 더해서 신경을 쓰는 건데? 당신도 당신 용돈 다 빼고 생활비 주면서 왜 나는 내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내 용돈 빼면 돈 얼마 없어. 3인 가족 생활비 얼마인 줄이나 알고서 저축했냐 안 했냐 하는 거냐고. 안 되겠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할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나 아는 분이 몇 년 만에 돈 많이 모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거 배워서 해볼까 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모아볼 테니까 당신도 월급 다 쓰지 말고 생활비로 조금만 줘.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죽어도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얘기를 했고 생활비로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지금껏 어디서 생활비를 썼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죠. 하는 수 없이 앞으로 제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생활비를 입금해주지 않는다면서 저에 대한 불만을 더더욱 키워갔습니다. 그 불만 때문이었는지 점점 아내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아내와 크게 다투던 날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빈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낫겠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10년만 죽어라 고생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 형편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집에서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아이는 둘째 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일 다니면서 번 돈 나한테 한 푼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하다못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지금껏 아이 학교에 신경 한 번 안 썼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애 밥이라도 챙겨줘 봤어? 아님 학교를 챙겨줘 봤어? 아님 생활비를 줘봤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다 주면 단주라는 사람이었잖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나중에 돼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살아. 아내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의 핸드폰 신호가 끊긴 곳은 다리 위였죠. 그곳에서 아내의 핸드폰과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에게서 받았던 생활비를 친정에 대부분 보내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가서 따져봤자 뭐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친정에 보내던 돈을 보내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내가 떠난 거라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세상을 떠날 수 없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아이는 치열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슬퍼하다가 조금씩 극복을 해나갔어요. 어느덧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이가 되었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챙겼어요. 매번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었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딸이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진아, 아빠 괜찮아. 일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막 수능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래. 아빠도 쉬엄쉬엄 일해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특하네.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우리 딸 기특하다고 기뻐하겠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아빠 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엄마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가고 집에서 늦잠도 자고 그래. 아빠,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할걸? 아빠 여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다더라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아빠도 더 좋지 않겠어? 길도 내가 찾아주고 짐도 같이 옮겨주고 집도 찾아주면 아빠도 수월하지.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빠랑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아, 그렇구나. 대학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랬지? 벌써 이렇게 크다니 시간 참 빠르네. 아빠가 어릴 때 소진이 태어나서 부족한 게 참 많다.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고마워. 엄마 손 많이 필요했을 텐데 서툰 아빠 손이라도 잘 잡아줘서 고마워 우리 딸. 좋은 대학도 간다니 너무 대견스럽다. 나는 아빠 닮았나 봐. 아빠도 어렵게 대학 갔다면서. 그런데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 아빠 상도 받은 거 나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 이거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도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좋아. 그래도 아빠 다시 결혼 안 하고 엄마 자리 지켜준 거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딸은 늘 저를 생각하는 든든한 아이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택배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딸을 매번 거절했지만 딸은 대학에 가면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없다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택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택배일은 즐거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옆에서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택배 일을 하던 중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길을 잘 몰라 딸과 같이 헤매다가 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희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도 쳐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실종된 아내였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맞지? 당신 어떻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여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설마 나랑 다투고 나가서 못 들어왔던 거야? 그래도 우리 소진이 보러는 왔어야지. 여보, 여기 우리 딸이야. 벌써 대학에 가게 되었어. 수능 끝나고 잠깐 내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맞지? 엄마, 왜 여기 있어?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한 번을 안 왔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나 소진이야. 나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고요. 저는 남편이랑 딸이 있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주 너 맞잖아. 김진주. 발에 있는 흉터 자국도 똑같고 얼굴 점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사고 때문에 혹시 기억을 잃었어? 우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몰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 당신들 몰라요. 아내는 저희를 보고서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모른다고 잡아떼는 아내를 보면서 저와 딸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어떠한 사고로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니 저희를 처음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놀란 아내의 모습을 봤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때 문득 떠올랐던 곳이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선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한 번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아내는 최근까지 친정 식구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던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저 아내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청담동에서 아내를 봤어요. 이거 그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제가 가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 소진 아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와서 우리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빈곤한 집구석 못 참겠다고 나간 자식이야. 이제 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건데. 걔는 다시 자기 인생 잘 찾아서 살고 있어. 가서 괜히 잘 사는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장모님, 아내 유품 정리할 때 생활비로 준 거 장모님께 거의 다 보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궁핍하게 살 때도 장모님네는 그 돈으로 생활하셨죠.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왜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소진 아빠가 이러니까 우리 딸이 못 참은 걸세. 이제 와서 돌이킬 건 없어. 우리 딸도 이젠 거기 사람이고 이젠 김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이제 그만하게나. 보상이 필요하면 그 보상 해줄 테니 여기도 그만 찾아오게.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그렇게 알고.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고 그때 청담동 사모님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은 딸이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딸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찾아본 듯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가출을 해서 가족들을 유기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를 명의도용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청구와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 청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아내의 집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 그제야 아내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솔직히 그 집구석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 더 이상 살다가는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집을 나왔던 거야.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당신이 소장 보내온 거 남편이 알았어. 내가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가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 김진주 아니야? 당신 왜 당신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뻔히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아니 당신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증오했던 친정 가족들이랑은 지금껏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줬던 생활비도 다 장모님한테 갖다 줬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친정이 너무 힘들었고 한번 도와주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가서는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정에 간 거야.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신발이랑 핸드폰 두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오니까 당장 가야 할 곳이 없고 친정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사람이 엄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못해. 당신이 사람이야? 자식 버리고 지 살 길 살겠다고 나간 게 사람이냐고? 우리 딸이 당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나 알아? 평생을 슬퍼하고 그리워했어.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을 줄이야. 당신 벌 받을 거야. 나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고 당신 끝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내가 집 나올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그때 잘못 당신도 했으니까 이해 좀 해줘.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지금 가족들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제발 내 행복 가지고 가지 말아줘. 행복? 지금 가족들이랑 행복하다고? 진짜 당신 뻔뻔하고 거지 같다. 당신이 낳은 소진이는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한테 상처 주고서 행복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이랑 다시 돌아갈 일 절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기만했던 거 용서 못해. 그거 다 배상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더 이상 찾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절대로 그 부탁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발각되었죠. 아내는 실종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몇 해 전 실종되었던 사촌의 주민번호였어요. 그 이름으로 뻔뻔하게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아내는 미지급 양육비를 1억 가까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되었죠.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결국 그쪽 집안에서도 쫓겨난 듯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생활비를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대학 진학 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다시 대학 근처로 집을 옮겨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 역시 아내와는 완전히 끊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번호도 바꾸었죠. 아내의 사건으로 택배 일도 쉬게 되었다가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0여 년을 일했던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딸은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내와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딸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항상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마저 돌아가시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크더라고요.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에선 저희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이 결혼을 없자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시댁의 파혼 요구에 더욱더 슬펐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고 두고두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내가 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알잖니? 가뜩이나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면 혼주석이 횡해가지고 어디 하객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이쯤에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이에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왕 마음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나도 잔인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하잖니. 그 문제는 저랑 준희 씨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배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허망하던지 무엇보다 세상이 홀로 떨어진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묻어둔 채 친정엄마의 발인이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뻥 뚫린 마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간다 한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냥 엄마마저 없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잖아.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까지 오셔서 모진 말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며느리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었어. 안 봐도 뻔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미안해. 헤어지자.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데 헤어지자는 얘기라면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완강히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했지만 참 사랑이 뭔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도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고된 시집살이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진행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은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영미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좋게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영미한테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니? 너네 형수들 봐라. 양가집 귀수들처럼 아주 잘 배운 애들 데려오니 얼마나 좋으니? 어디서 하자투성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나대길. 아유, 속상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어머니, 실패작이라뇨? 하자투성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세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막 하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준희 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나한테 딱 그 위치다. 며느리 대접 바라지도 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제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 여인 게 제 탓도 아닌데 어쩜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세요? 아프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알겠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한테 아픈 소리 해도 되죠? 두고두고 어머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참 허탈하네요. 부모 없는 제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입을 떡 벌리며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차라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해봐도 어머니는 절 며느리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저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한다는 시어머니 행패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저에게 곧 분가를 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에겐 엄마 잃은 슬픔조차 달래지지 않은 이 공허한 마음이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죠. 모두 다 예견하지 않은 슬픔이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거였으면 마음 좀 곱게 쓰고 가시지. 참 허망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가다니.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진 못하겠지만 곧 이 슬픔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 나야말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님 말 좀 잘 들어둘걸. 말대꾸한 게 후회가 남네. 나도 어머님 상처받으라고 나쁜 말만 골라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어머님한테 대들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이것저것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형님들은 얄밉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어머니 대신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형님들은 자기네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던지. 참 동서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친정부모님들 다 하나같이 돌아가시고 어쩜 어머님마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는지. 무서워서 상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머머, 저 눈빛 좀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뇨.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보다 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형님들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워요. 뭐야? 기막혀. 방귀 낀 놈이 성내나더니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쩜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종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상종해봤자 뭐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동서, 저기 상이나 치워. 아, 저랑 급이 달라서 그렇게 우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상갓집에서 화장은 떡칠하고 조문을 받아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전 이렇게 형님들한테 쏘아붙여놓고 상을 치우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에 아버님의 식사는 물론 걸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반대했던 건 시어머니였지 시아버지는 늘 과묵한 사람이셨거든요.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 모두가 끝이 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애초에 분가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형님네들은 분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조차도 그러려고 했고요. 하지만 형님들이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들도 그저 형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삼형제 중에 남편만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서가 이제 아버님 모셔야지? 어차피 이 집 시집 오면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야. 분가도 안 했겠다. 혼자 남은 아버님 홀로 계시긴 할 수 없지. 잘 됐다. 부모도 없는 동서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살뜰히 모셔. 알겠어? 상부 상조네. 부모 없는 처내고와 아버지 생겼다 생각하고 봉양 살뜰히 하란 말이야. 아주 딱이다 딱이야. 안 그래 작은 동서? 잘 어울려. 그러니깐요. 가뜩이나 아버지 없는 동서 아버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잘 모셔 하여튼. 아,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아버님 제가 잘 모실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 아픈데 찔러가며 낄낄거리지 마세요. 귀하게 자라면 뭐하나요? 말을 그렇게 못 배워먹은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 주세요. 그래, 혼자 잘났지 동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자격지심.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여보, 우린 가자. 동서도 얼른 일어나. 아우,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동서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있던 재수도 다 털릴라. 하여튼 봉양 잘해. 알겠어? 형님네 식구들은 그 길로 행안히 나가버렸고 이 넓은 집에 저와 아버님 남편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은 며칠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만 계셨고요. 전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 성신성의껏 보살펴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없기도 했고 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말씀이 거의 없으신 아버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하지 않는 분이었죠.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자 아버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기 시작했죠.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이젠 운동도 나가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서 그래. 아니야. 나도 아버지 생긴 것 같고 좋은데 뭐.
아버님이 말씀도 참 없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야. 요새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분가도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버님 이제서야 기운 찾으셨는데 쭉 모시고 싶어.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봐도 자기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 그래도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 여보. 남편은 저에게 무한으로 고마워하였고, 그렇게 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어느새 웃음도 되찾으시고, 저와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진 딸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린 저를 참 귀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님의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메밀전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손 많이 가지? 갑자기 그런 메밀전이 당기고 그러네. 아니요. 오늘 시장 바다가 내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번거로운 거 다 상관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메밀전을 먹자꾸나. 그거 만나겠다. 참 막내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는 내색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저 항상 무덤덤한 분이셨죠. 그래도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곁에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항상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형님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형님네들은 딱 명절, 아버님 생신, 어머님 기일에만 참석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하루만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명절 준비를 하였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지만 모든 음식 준비는 다 저 혼자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은 며느리지만 참 편하게도 산다는 생각을 하였죠. 전 저것만 붙이면 마지막이지? 힘들다. 작년까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해는 부쩍 힘도 들고 그러네. 그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참.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할라.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거 굳이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수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전 애초에 형님들에게 기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 따지고 드는 게 더 불편했어요. 혼자서 음식 장만을 다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아침 형님네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뻔뻔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한텐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어머, 동서, 음식 많이 했네? 그래, 동서가 이런 거 하지 누가 해? 우리 딸내미 이거 녹두전 잘 먹으니까 녹두전 좀 싸놔. 갈비찜도 싸놓고. 어차피 아버님이랑 동서네 얼마나 먹겠어,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명절엔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얼른 싸! 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음식부터 싸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형님들도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공식 식모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길?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 안 부르시잖아. 왜 동서가 나대서 일을 키워? 공식 식모라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누군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주방에서 저희끼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버님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저희의 냉기류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이번 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뻔히 저 혼자 이렇게 음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주방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다들 준비됐으면 거실로 나와서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어머, 아버님. 지난번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직장이 워낙 바빠서 제 맘 아시죠, 아버님?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신세대니까. 그래 뭐 자주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이렇게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지. 어서 밥 먹자. 다들 오너라. 형님들의 여우 같은 알랑거림에 아버님은 그저 하하호호 대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솔직히 지금껏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봉양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뭔가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신아빠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겐 이 며느리들이 모두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허탈한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그나마 남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셔. 고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모시는데 어쩜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은 형님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 오히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애초에 아버님도 나랑 자기 결혼 반대했던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아버지가 원래 진짜 표현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모든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거지. 자기가 이해해. 아버지가 원래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잖아. 남편이 아버님을 이해해달란 말에 그래 아버님은 원래가 후인이시지라며 또 애써 웃어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해봤자 뭐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도 형님들의 꼴사 넣었지만 저 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해댔었고 그런 형님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말 가정부이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우리 개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파리 한 2번 정도 가는 건데도 얼마나 볼 게 많던지 너무 좋더라니까. 어머, 맞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저도 이번에 여행 한번 가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동서는 비행기는 타봤어?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서는 이 집 공식 식모 그 이상도 아니네? 뭐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외국 한번 가기로 했어요. 뭘 그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식모라뇨? 말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아, 농담한 거야. 무슨 말도 못해 동서한텐 무서워서.
아니, 워낙 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냥 작은 동서가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피의식으로 화낸다 또. 진짜 동서랑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아휴, 무서워라. 알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동서 화낼 때 보면 꼭 우악질 여사 같아. 얼마나 억척스러워 보이는지. 모든 말들이 형님들에겐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지만 자주 보지 않은 얼굴들, 그래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더 버텼죠.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곁에서 더욱 살뜰히 모신 것 같아요. 절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들들 그렇게 있어봤자 누구 하나 필요 없더라. 고마워 정말. 에이, 아버님. 진짜 마음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전 괜찮아요. 처음이었죠. 고맙다는 말.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찡했지만 애써 아버님께 씩씩한 척 웃어 보이며 넘겼죠. 아버님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에도 형님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애들 학원 핑계, 직장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인 저희 남편만이 아버지 쇠약해지신 모습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새하게 보이실 분이 아닌데 참 세월이 뭔지 이렇게 빨리 흐를 수가 있나 싶어. 그치. 당신도 참 마음이 그렇겠다. 젊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참 많이 고마우실 거야. 고맙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신한테 제일 고맙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미뤄두고 편찮은 아버지만 옆에서 주야장천 모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참 당신한테 모자라다. 고마워 여보. 우리 부부잖아. 그런 말 마. 나도 친정아빠 없는 빈자리 아버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아버님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유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그렇게 바쁘다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기대를 하며 집으로 당장 오더라고요. 거짓된 눈물쇼를 펼치기 시작한 형님들을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장남과 차남인 아주버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너희끼리도 싸움이 안 날 거 아니냐? 큰애 작은애한테는 맞이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니 저기 창고에 조대용 금고가 2개 있을 거야. 나 죽으면 금고 열어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동안 나 봉양하고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지? 손에 뿔 마를 날 없이 매일 장 보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준비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 장바구니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알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들은 울음을 멈추고 킥킥대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에게 많은 걸 남겨달라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장바구니로 모욕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아버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슬픈 건 또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장례 다음으로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항상 부족한 며느리지만 애써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동서, 그만 울어. 아버님 뭐 호상이지, 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인정한 거야. 이제 공식 식모라는 걸. 아유, 어쩜. 그러니깐요. 아무리 잘해봤자 장남차남 따라가겠어요? 걔는 고생한 거지. 딱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 봐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장례 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형님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다들 집에 모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을 풀어보는데 형님들이 간 창고에는 초대용 금고 하나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금고 앞에 편말로 수준에 다 맞췄다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고 형님들은 금고를 열어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설마 금고만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저희 금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 설마 이런 걸로 장난치시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꺼내온 장바구니 안에 서류를 열어서 살펴보니 아버님이 생전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이 다 저희 신랑과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편지 하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버님이 보고 싶던지.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무뚝뚝한 시합에 모시느라 힘들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널 반대했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너한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나를 봐서 시어미도 용서해 주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들도 못하는 거 비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표현이 많이 서툴어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구나. 주책이지. 네 덕분에 남은 생 편하게 살다 간다. 그리고 참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어야 할 텐데 괜한 짐만 준 것 같아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고맙고 앞으로 너의 앞날 밝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며느라. 아니 내 딸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표현 못하던 아버님의 속내가 이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유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움이 날까봐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추후에 형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제도를 막으셨죠.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참 고맙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수한테 전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없이 살아서 몸뚱이 하나만 들고 온 주제에 모든 걸 다 가로채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홀랑 꿀꺽할 생각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알겠어? 아, 골빈 것들.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물쇼 하던 너네. 아버님이 과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셨을까? 9년 동안 너희 얼굴 비춘 게 몇 번이나 되니? 정신 차려. 어디서 소송을 한다 만다야? 양심도 없는 년들아. 너는 가져갈 자격도 없어. 뭐? 년? 2년이 미쳤나? 여보, 들었지? 2년이 이렇게 돈에 도른 년이라니까. 애초에 돈 보고 시집 온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거고. 아주 여우 같은 년이잖아, 이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야, 알아? 전 첫째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억지스러움에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 된 마당에 그놈의 돈돈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제가 첫째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대자 덩달아 둘째 형님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깡다구밖에 없던 저를 이길 수 없던 공주님들은 저에게 아주 기깔나게 맞았답니다. 분에 안 풀려 씩씩거리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러고 나서 형님네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추후에 아주버님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전화가 오고 소송을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진한 척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네가 홀랑 끌고 가려고 해? 여자 잘못 만나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거야, 노망이. 어디 재산을 너희한테만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인데, 어? 형도 정신 차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형 솔직히 아버지 얼마나 찾아뵀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참 실망이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둘째도 그렇게 전해달래. 소송 걸어서 재산 반이라도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네는 소송을 걸었지만 아버님 생전에 유언 내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서 아버님의 재산 상속 부분을 찾아올 수 없었죠.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버님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까지 꿰뚫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참 아버님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흰 형님네들과 절연을 하였고